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큰 불길이 잡혔던 경북 경주 산불이 밤사이 재발화했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으로 헬기를 투입해 불을 완전히 끌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주 문무대왕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히 앵커가 말한 것처럼 이제 밤사이 재발화했던 불은 큰 불길이 잡힌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곳 문무대왕면 곳곳에는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희뿌연 연기들이 치솟는 잔불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닐 때마다 매캐한 냄새도 계속해서 나서 아직까지 산불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실감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은 이틀에 걸친 진화 작업 끝에 어제 오후 6시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3시간 만에 불이 되살아났는데요. 언제든 다시 산불이 커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산림청이 신속 대응팀을 투입해 어젯밤 11시쯤에 다시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주불은 모두 잡혔지만 안쪽에 숨어있던 불들이 조금씩 살아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처 마을 주민 60여 명은 모두 대피한 채 밤을 보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으면서 완전히 불을 끄기 위해 헬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7일 오후 9시 40분쯤에 났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번지면서 2차례에 걸쳐 국가소방동원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불로 축구장 76개 면적인 산림 54헥타르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불이 송전탑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불이 나기 전 송전탑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었다고 근처 주민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원인 조사에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산불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주 산불도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밤사이 부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주 산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주불이 진화됐다가 밤사이에 다시 번지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예, 완벽하게 진압이 완료될 때까지는 안심한다는 얘기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어저께 저녁 늦게 오후 6시경에 주불 진화를 선언을 했는데 불과 한 2시간 만에 강한 강풍으로 이제 재발화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밤사이에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진압 작업도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상당 부분 진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낮이 되면서 공중 진화라든지 진압 작업들에 좀 속도가 붙으면서 잔불 작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지역의 지형이 험한 부분들 그리고 또 강한 바람이 또 계속 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유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밤사이에는 진화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날이 밝은 지금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까요? 네, 밤사이에 상당 부분 주불은 진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잔불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공중진화라든지 헬기를 이용한 공중진화 작업들 또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도 주불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송전탑이라든지 또 송전선 이런 것들 때문에 헬기 운행에 제약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간이라 하더라도 헬기들이 인접해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강한 바람이 불기 이전에 오전 시간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압 작업의 속도를 좀 많이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방청이 어제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서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 국가소방동원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건가요? 예, 국가소방동원령은 지금 단일 시도 단위의 소방령만으로 상당히 진압의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소방청장이 전국 단위로 이런 대규모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비상조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 산불 같은 경우도 1차로는 인접에 이제 영남권의 소방력을 집중할 수 있게끔 동원령이 내려졌고요. 또 2차로는 대전까지 광역화된 지역까지의 이
장비라든지 인력들을 동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전면적인 어떤 이 장비라든지 인력 투입보다는 전문화된 장비나 인력들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이렇게 갖춰놓고 그런 분에 필요한 장비들이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들은 이 지역이 상당히 이제 불국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도 있고 또 월성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됐을 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경북 지역은 특히 침렵수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불이 더 빠르게 번졌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뭐, 네. 체엽수림, 그동안에 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소엽수림들이 사실 화재가 산불에 좀 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가연물로서의 어떤 이제 황원들도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면 비화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에 관련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의 수종들이 상당히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나 이런 이제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서, 이렇게 이제 수종들이 대부분 이제 이미 죽은 나무인 상태, 그래서 더 건조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굉장히 건조한 기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동반해서 이 산불이 빠르고 강하게 번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송전 설비 고압선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아직까지는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인근 주민분들께서 이 산불이 발생하기 직전에 송전탑이 폭발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기도 하고 그쪽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이런 목격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런 진술들로 본다면 이런 송전 설비 이상의 이런 가능성들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이제 산불의 원인이 송전 시설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번 산불이 이제 진압이 완료된다고 한다면 이런 화재 원인을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경주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부산에서도 한때 소방대응 2단계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건조한 날씨가 화재를 키웠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1월부터도 굉장히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1월에도 상당 부분 산불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다만 이제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데요. 다만 이제 전년도랑 비슷한 정도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만 피해 면적이 그만큼 이전보다는 좀 더 커지는 이런 양상들이 있거든요. 이건 오히려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건조한 기후로 또 강한 바람으로 해서 확산이 되는 이런 이제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적인 영향들 상당 부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 이렇게 하루 정도 내리는 눈비가 건조함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비가 좀 상당히 많이 내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동안에 굉장히 건조한 기후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네. 비나 눈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말라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또 특히 이제 이번 겨울에는 문제가 뭐냐면 강수량 자체도 비도 적게 왔지만 또 그러니까 눈이 아닌 비 형태로 왔기 때문에 바로 증발해버리는, 그래서 건조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면 날씨가 좀 풀리는 상황에서 비로 또 혹은 또 소량의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이런 건조한 상황에서의 화재 위험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조해진 날씨에 산에 가시는 분들이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예, 뭐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불의 거의 90% 이상이 사람에 의한 실화라든지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심만 한다면 상당 부분의 산불들은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건조한 시기에 이런 산불에 대한 예방 정말 좀 엄격하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산에 가시는 분들 뭐 이를테면 불을 피운다거나 또 뭐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를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또 생활 하시는 분 말고도 산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 이런 분들도 뭐 밭두렁이라든지 또 농부산 폐기물들을 태운다든지 이런 소각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최근에는 일반 민가에서 화재가 이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는 가정 내에서의 산불 화재 예방이라는 이런 부분들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전준철 변호사의 이력을 두고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과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기 때문인데 다른 현안과 맞물려 당청 간 심상치 않은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전준철 변호사는 대표적 당권파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핵심 보직인 반부패 부장을 맡아 이성윤 사단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변호사가 과거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내부가 들끓었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YTN에 민주당이 김 전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인물을 추천한 걸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이런 경력을 몰랐다면 검증의 문제, 알고 추천했다면 더 큰 문제라며 다소 격앙된 목소리도 일각에선 나오는데 이 대통령 또한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청 갈등이 주목받는 걸 우려해서인지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인데 대신 여당 내 비당권파가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이어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까지 가뜩이나 아슬아슬한 여권 내 갈등에 기름이 부어지자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최고 책임자인 정청래 대표가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선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당청 간 미묘한 긴장 관계는 다른 현안에서도 감지됩니다.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방식과 시기, 그리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줘야 한다고 결론 낸 게 대표적입니다.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 할 시기인 만큼 당청 원팀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선 불신의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보도자료로 논란을 빚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김정관 장관 주재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관세 협상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하에서 경제단체들과 현안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주 배포된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입니다. 먼저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인용 확산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인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이주 신고 인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합니다. 정책적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 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의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가짜뉴스가 정부 관계기관이나 경제단체들을 통해 생산,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발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경제계 역시 공적 발언의 무게를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훼손하는 명백한 공공의 적입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투자 판단과 고용 계획에도 직접적인 혼선을 야기하며 국민 경제 전체에 전가됩니다. 특히 공적 영향력을 지닌 기관이 사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그 파급력이 훨씬 커 정책 환경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국가의 제도적 신뢰와 대외 신인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대한상의의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례라고 언급했는데요. 감사를 진행한 후에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대한상의도 즉각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사과했는데 관련 입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입니다. 지난주 상의에서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통계 방식과 내용, 전문성 등의 논란이 있는 외부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의의 잘못으로서 법정 단체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상의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먼저 자료 작성 시부터 사실관계 및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담당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위해서 오늘부터 바로 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서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검증 체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의 사과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통계 방식과 전문성 논란이 있는 자료를 검증 없이 인용했다고 인정하면서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당 이견에 이어 2차 특검 추천 문제까지 불거지며 여권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골적인 신경전 속에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과 부동산 새벽 배송 등 쟁점 입법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새해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협화음을 보여주듯 대기실엔 썰렁한 기운이 감돕니다. 정청래 대표가 말을 붙여보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뿐. 비서실장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온 것 같아요.
한바구음 지으며 단체 사진을 찍었지만 회의장에서도 이례적인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합시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시간이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일종의 군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둘은 약속한 듯 굳은 표정으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늦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공개 발언에서 긴장감을 노출한 당정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합당이나 특검 추천, 검찰개혁 법안 등 쟁점 정치 현안은 언급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정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우선 통과 법안도 129개를 선정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지 열흘 만에 대규모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지층과 소통했습니다. 징계 부당성을 설파하고 당의 극단적 우경화도 비판했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일단 무대응 기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잠실체육관 3층까지 15,000석이 지켜내자는 응원 물결로 빼곡합니다. 제명 이후 꼭 열흘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교감하며 울컥 눈물도 보였습니다.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2시간 반 동안 한 전 대표는 거의 모든 정치 현안을 언급했습니다.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쓰는 걸 알았다면 말렸을 거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제명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만들어진 조작감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극단주의 장사꾼에 빗댔고 당은 윤어게인 같은 극단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저를 제명하고 찍어내려던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무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오는 6월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풀에 꺾여 그만두진 않겠단 말로 정치권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는 친한계 의원 10여 명과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선 제명규탄 집회부터 대규모 콘서트까지 당적 박탈과 상관없이 여전한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게 한 전 대표 측 평가입니다. 다만 연이은 세과시 무력 시위에도 장동혁 지도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신임을 묻고 싶으면 직을 걸라는 제안에 친한계를 포함해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한 전 대표가 이미 당박 인물인 만큼 굳이 맞대응의 이슈를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지도부 노선 변화를 둘러싼 당내 압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한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의원들로 징계 전선이 옮겨붙으면서 당내 균열이 더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당청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 전준철 변호사였는데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도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고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저는 그런 입장 표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접 입장 표명을 한 건 아닙니다만 네. 청와대 측에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 시절에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기소라고 주장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이때 이 김성태 회장 측을 변호했던 사람을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을 했다. 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한 것일까? 아마 상당히 황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죽이기 변호인을 추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대변인을 통해서이긴 합니다만 검증을 실패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 정청래 대표의 독단적인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최고위원들하고 협의도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결국 정청래 개인의 정치적인 뭐랄까 야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의심 때문에 상당히 이 당청 간의 일종의 충돌이 상당한 갈등으로 지금 비화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최고위에 논의도 없이 추천됐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절차상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박수현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죠. 앞으로 이번 사태를 기원삼아서 추천 경로의 다양화, 그다음에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의 분리. 제가 좀 해석해드리면 추천 경로의 다양화라는 거는 이제까지 모든 것을 소수의 사람과 특정 라인이 했다는 얘기를 이제 반성하는 거죠. 투명성 강화는 뭐예요? 밀실에서의 추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추천과 심사 기능의 분리라는 거는 담합하는 걸 막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까지는 소수의 라인과 어떤 특정 라인에서 밀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담합으로 인사가 추천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사실은 자복을 한 거예요. 자, 이렇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집권 8개월의 이 정부가 얼마큼 이렇게 허술하고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여당이었다는 걸 전 스스로 고백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주목할 대목은 이렇게 집권 8개월이 안 된 이 정부 여당이 네. 권력을 운용함에 있어가지고 인사, 정책, 정치 이렇게 복합적인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갈등을 드러내고 있고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집권 여당의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과정이 어찌 보면 이제 잠복되어 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불거질 계기도 되겠지만 또 하나 여기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 거는 아니 도대체 145억 원이 들어가는 이 특검 선정이 어떻게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반대했고 현직 대통령이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기준으로 특검이 선정되는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게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디가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크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정부 여당이 조금 더 많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인물이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라고 하는데 당 일각에서는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독단적인 그러니까 추천이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당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 경로의 다양화라든지 뭐 투명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최고가 일단 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상당한 이 정치적인 부담을 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이 친명계의 입장입니다만 네. 이성윤 최고의 또 이 해명을 들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지금 어제 이성윤 최고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사실 전준철 변호사는 자신과 함께 당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그거는 뭐 그 이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이긴 합니다만 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채널A 근원유착 사건이잖아요. 한동훈 당시 검사가 연루되었던 이 부분을 수사를 했고 바로 그 때문에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되고 난 뒤에 상당히 정권이 탄압을 받았고 그 대표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검사였기 때문에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설사 쌍방울과 관련된 변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러니까 이 쌍방울 측 변호인을 하긴 했지만 이 쌍방울 임원들의 개인적인 횡령 이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변호를 한 것이고 이 대북 성공에 관련해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까지 사퇴하라.
하고 하는 건 저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원팀을 계속 강조하고는 있는데 뭐 검찰 개혁 방향에서도 그렇고요. 당청 간의 이견이 계속되는 걸 보면은 어쨌든 이상규류가 계속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단순한 당정의 엇박자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권력 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월밖에 안 되는 그 집권 세력.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그때는 대통령 권력이 오롯이 서슬퍼려야 되는 사실 그게 이제까지 과정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과정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다 이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8월에 있을 전대를 둘러싼 일종의 힘겨루기 양상과 아울러서 그것을 둘러싼 본질적인 권력 투쟁이다. 왜냐하면 8월에 있을 다시 당대표 선거에서 그때 선출되는 사람이 2년 후에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된다. 자, 그렇다면은 만일 여기에서 정청래 지금 당대표가 그것을 계속 이어서 나가서 그러니까 그 당대표를 연임하게 될 경우에 그때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른바 비명 행사가 있었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친명 행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명들에 대한 친명계 의원들이 반발이 수위를 넘고 있는 거고 사실 공세적으로도 정청래 대표가 금도를 넣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 보면 이 대한민국 이 배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지금 따지고 본다면 여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지금 이런 게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정작 아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부동산 얘기하는데 부동산 관련 입법 23개 가운데 지금 4개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SNS에 맨날 글을 올리지만 여권이 팔짱 끼고 입법의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공연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이제 내일이죠.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지금 가닥을 잡느냐가 네.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당청 간의 갈등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논란으로 당내 합당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합당에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13일 이제 오는 금요일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을 정한 건데 어떻습니까? 최후 통첩을 날렸다라고 봐야겠죠. 예,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좀 일종의 벼랑끝 전술을 저는 그러니까 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당을 안 하겠다기보다는 네. 합당에 대한 동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벼랑끝 전술을 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사실 뭐 이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사실 왜 13일까지냐? 14일부터는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민심이 한번 섞이는 용광로인데 이 지금 설날 밥상 이 논의 단계에 조국 혁신당이 실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이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기회를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일까지는 한다 안 한다를 분명히 해줘야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미락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뭐 지금 뭐 공동체제를 한다, 뭐 또 최고위원직 한 명을 또 뭐 배분을 한다, 뭐 공천은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일종의 뭐랄까요 혁신당이 민주당의 내홍의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처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한 거리를 두겠다. 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앞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를 했습니다만 일단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민주당 내의 그런 내홍형과는 거리를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에 대한 나름대로 의지를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 의총 이후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당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좀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좀 팽팽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에 찬성해도 뭐 선거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더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지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친명 쪽에서는 굳이 왜 지금 하냐, 선거 이후에 하자. 이게 좀 약간 팽팽했는데 네. 저는 어제 이른바 그 특검 전준철 변호인 추천 사건이 이게 합당 불가로 아마 가게 되는 촉매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뭔가 이게 합당 자체가 선거 지방선거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에 더
그 전대 문제에 또 약간 방점이 찍혀 있다고 의심했던 사안이 이걸로 인해서 더 의원들이 확신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합당을 할 건지 아니면 선거연대를 할 건지 아니면 선거 경쟁을 할 건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선택지를 줬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빠르게 화답했어요. 어쨌든 우리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일단 정 대표는 조 대표의 얘기에 화답을 해준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내일 이제 내일 이제 그 의총인데 지금 최고위원들 그 중진들 연설 릴레이 지금 식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닌 걸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 의원들이 선택지를 제시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은 그냥 선거 연대 정도로 치르고 끝나고 나서 합당하는 거 어떻겠느냐. 정치적으로 그게 무슨 큰 말하자면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내일쯤에 나올 수 있는 선거 연대를 이번에 치르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선거 이후에 아예 합당하라는 걸 고려해보자라는 이걸 출구 전략으로 아마 그 의원들이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내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리는 순간 원래 이 정치판에선 등을 보이는 순간 물어뜯는다는 이제 속설이 있기 때문에 네. 정 대표도 그걸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선택지를 3개를 제시한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선거 이후에 합당이라는 출구 전략을 낼 가능성이 좀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내일 의총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15,00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새 과시에는 성공을 한 것 같죠? 예, 그렇죠. 새 과시를 통해서 나름의 서사를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결코 그러니까 이 지금 당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 네. 그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I'll be back.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네. 부분을 분명히 보여준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동훈표 정치 비전이 어제도 제대로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하면 뭡니까? 기본사회, 기본소득. 그리고 그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정과 상식.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그 지향점이 분명히 좀 드러났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정치한다. 그거는 지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구체성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제명되고 난 뒤에 사실은 지금 어떠한 정치적 역할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역할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일정조차 공개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상당한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각오, 의지에도 불구하고 네. 이 현실이 녹록치 않다. 이걸 또 반증한 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어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제풀에 꺾여 그만둘 거라는 기대는 접으라라고 했고요. 또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만들자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어떤 역할을 좀 할까요?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사실 네. 지금 한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이렇게 장외 세과시라든가 여론전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아마 다음 달까지는 아마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6월까지 이렇게 장외 세 정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 이제 팬덤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동의 같은 이런 비전이 아니라 네. 지금 얘기하는 동의가 아니라 이번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 서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한 전 대표를 보수의 일부 지지층은 피해자 서사를 보지만 전체 국민이 피해자라는 서사를 인정할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한계가 분명히 뚜렷한 그런 피해자 서사일 수밖에 없어서 저렇게 여기서 핍박받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한다는 게 과연 핍박의 대상이 여권 내부의 일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설득해내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어쨌든 지금 6월 선거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나오면은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대진표를 봐야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살려고 있는 그 생지일지 아니면 죽으러 가는 사지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런 상대가 또 누구인지에 따라서 정치적인 일종의 구도 싸움에서 또 이제 그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한 3, 4월까지는 저 장외 정치를 이어갈 동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6월까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4월 정도가 되면 여야 구도가 뚜렷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야 구도가 뚜렷해져 버린다는 얘기는 즉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 장동혁의 싸움으로 고착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 전 대표의 공간이 나올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한 3, 4월까지는 장외 여론 정치를 하겠지만 6월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출마지가 선택이 혹시나 된다면 아마
골라서 무소속 출마를 할 거는 같은데 다만 그 지역이 어떤 그 구도와 대진표가 짜여질 것인가 그게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현장에 친한계 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했던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친한계 속가내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뭐 지금 배현진 뭐 지금 의원에 대한 징계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유가 사실은 이번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징계 당시에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입장을 냈는데 그것이 뭐 마치 서울시당 전체의 의견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징계를 한다는 것인데 그 명분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진짜 속내는 뭘까요? 지금 그 서울시당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사실 서울 기초 단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껄끄러운 인사가 지금 그러니까 당직을 맡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려 차원에서 지금 진행된 징계라는 것이 친한계의 주장이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단순한 한 명의 징계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와의 일종의 그 헤게모니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도 고성국 씨에 대한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 당권파 친한계가 서로를 겨냥한 징계에 나선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일개 당원인 고성국 씨와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어느 쪽이 타격이 크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그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또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당에서 그 설령 징계를 한다고 해도 다시 상급인 중앙당의 윤리위원회에 또 제소를 할 수가 그러니까 더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장 대표가 최고로 결정할 수도 있고 저는 물론 뭐 고성국 씨 지금 최근 주장이 옳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각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가끔 이렇게 윤리 정치를 하는 거 저는 사실 모양새는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당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만일 저는 지금 배현진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사실상 그 징계 혐의가 그거잖아요. 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당협위원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친한동훈에 대한 서명을 하게끔 했느냐 이 얘기인데 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따져볼 생각은 있지만 결국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되는 당권파가 이번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좀 갖겠다. 지금 최근에 인구 50만 이상의 그 자치단체는 직접 본인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할 수 있다고 한 데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어쨌든 당권파가 이 기회에 굉장히 좀 당의 세력을 뿌리내리겠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코어 지지층을 결집한 이후에 이걸 가지고 중원으로 나가보겠다는 그런 선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민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서 단독으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도 넘어섰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압승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에 자민당 곳곳에서 환호가 울렸습니다. NHK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최대 328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개표 3시간이 채 안 돼 자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서더니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도 넘어 단독 개헌 발의선까지 확보했습니다. NHK는 단일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전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 유신의 의석수 합치면 340석도 넘습니다. みんなが一丸となって大化なく無事にこの選挙戦を走り切ることができました。もうそのことに対して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업연합은 기존 167석의 절반도 채 확보하지 못해 참패가 확정적입니다. 역사적인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정권은 보수 색채가 짙은 각종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이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권이 개헌선을 확보해도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의 의석수가 과반이 안 되는 만큼 당장 개헌을 추진하긴 어렵습니다.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예상되는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선거 이후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이 미국을 아시아에서 강하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며 양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총선 직전 자신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글도 함께 실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President Trump endorsed her last week. She is a great ally,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며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日本とアメリカをより強く豊かにするために日米同盟の新たな黄金時代を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 또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실행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데 동맹이 기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협력하는 등 양국의 안보 공조가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자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다음 달 19일 백악관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을 통한 보통 국가화에 지지를 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외국 여성을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자는 진도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이 결국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항의 서한을 보냈고 전라남도는 베트남 국민과 여성들에게도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4일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김희수 진도 군수는 농어촌 인구 감소 대책을 언급하던 중 외국에서 처녀를 수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중국보다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잘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같은 자리에 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해당 발언을 듣고 손사래를 치며 즉각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무슨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외국 여성을 수입의 대상으로 표현한 이 발언은 생중계로 전파됐고 논란은 커졌습니다. 부정적 여론은 일파만파 커졌고 김희수 진도 군수는 다음 날 사과했지만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지난 6일 전라남도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국 대사관이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항의 서한을 보내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사관의 항의까지 이어지자 전라남도는 베트남 정부와 국민 그리고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진도군청 홈페이지엔 김 군수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주 여성단체들이 진도군청 앞에서 규탄 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이죠. 사람을 수입의 대상으로 표현한 발언은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외교 문제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 그 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자신의 말의 무게와 공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와 동시에 철저한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등 내란 혐의 재판들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오늘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와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한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수사 과정부터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 부탁으로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특검 측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가에게 김건희 씨 취향을 묻는 등 증거를 제시하며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완 화백 그림의 진가품 여부 역시 김 전 부장검사 재판에서 쟁점이 됐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주목됩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오늘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와 같은 오후 2시부터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김 씨는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회사 돈 24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이른바 직사 게이트로 불리는 본류 사건은 아닌데요. 김건희 씨와 김예성 씨의 친분을 고려해 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횡령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는데요. 앞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이 본류 사건이 아닌 뇌물 사건에서 공소 기각 판단이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오늘 내란 혐의 재판들도 줄줄이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전 10시 15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이 열립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등을 다루는 해당 재판은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전인 오전 10시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 기일이 열립니다. 오늘 기일에서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간에는 역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오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소환되기 전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역시 조만간 경찰에 출석할 전망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영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검찰은 아직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청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청구될 경우 설 연휴 전인 이번 주 안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배임 수재와 배임 증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영장 실질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의 사례를 보면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구속 여부 결정까지 20일에서 한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네,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경찰은 두 사람이 연루된 차명 후원 및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의혹이기도 한데요.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멋대로 주려 한 후원금을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요구로 돈을 입금했고 선관위 의심을 살 만한 돈만 선택적으로 돌려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CES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으로도 추가 고발됐습니다. 측근들과 지난달 열린 CES에 함께 가기 위해 시의원 지위로 출입증 11장을 발급했다는 의혹으로
오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아직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죠? 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김 의원 소환 소식은 아직인데요. 지난주 김 의원 의혹 연루자들의 국회 출입 기록 확인을 위해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한 경찰은 계속해서 필요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친 뒤 소환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전직 동작구 의원 정치연금 수수 의혹부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하남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등인데요. 경찰이 이미 상당수 의혹의 관련자들을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온 만큼 김 의원의 첫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이른바 장부거래 관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수습을 위해 빗썸은 급락한 가격의 비트코인을 판 고객들에게 손실 금액의 11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서둘러 내놨는데요. 당사자들은 비트코인으로 돌려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저녁 7시 반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17% 넘게 폭락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 62만 개가 시중에 풀린 결과였습니다. 빗썸은 99%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 급락에 자동으로 작동한 예약 매도 주문입니다. 빗썸은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10%, 즉 110%를 보상하고 당시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모든 종목 거래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는 시세 왜곡으로 보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린 만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수량 그대로 돌려달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반대로 폭락장에서 최저가의 코인을 산 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 가까운 차익을 봤는데 거래소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이득을 회수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원흉인 거래소의 장부거래 관행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만 개 정도인데 실수로 뿌려진 건 무려 12배가 넘는 62만 개. 얼마든 코인을 찍어내고 시세 조작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운행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 내 가상자산이 언제든 가짜 숫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도 문제지만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더 큰 논란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비트코인 62만 개, 60조 원이 넘는 규모를 잘못 지급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빗썸이 갖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오지급 사태의 핵심은 직원이 전산 입력 실수로 인해서 1인당 예를 들면 2,000원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단위를 원에서 비트코인으로 잘못 넣은 것이죠. 그래서 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억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 2,000개를 받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2,000억 원이 입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면 이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그 특유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원래 블록체인에 일일이 그 거래를 갖다가 기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일이 거래를 기록하게 되면 수수료도 엄청 높아지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상자산은 빗썸의 지갑에 보관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고객들 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자체 장부 데이터베이스에 장부상으로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게 장부상에 지급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런 장부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은행이었다면 시스템상으로 잔고 부족으로 해서 실제 거래까지는 안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잔고가
부족한 경우는 지금 현재 빗썸이 가지고 있는 약 4만 2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62만 비트코인이 발행이 됐는데 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빗썸 말고 다른 거래소로 빼낼 때는 잔고 부족으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내에서의 거래 같은 경우는 자체 장부상에서만 기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은행의 시스템상 잔고 부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 장부 거래에 대한 이 허술한 운영 자체가 문제점이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이 뭐 다른 계좌로 이동을 하지는 않았다. 네. 거래소 밖으로 이동하지 못한 거죠. 네. 빗썸 밖으로. 예. 장부상에서 숫자만 바뀌었다라고 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게 그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에는 영향이 없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 당일에는 곧바로 대부분 회수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크게 출렁이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거래소별로 독립된 시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빗썸에서도 이런 오지급을 인지한 다음에 즉시 외부로부터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원래는 이 비트코인이 빗썸에서만 가격이 약 17% 이상 폭락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거래소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판 다음에 이 차익을 노리고 빗썸으로 돈을 입금해서 거기서 비트코인을 싸게 구매하는 이런 차익 거래가 원래 발생했어야 되는데 빗썸 측에서 외부 입출금을 차단하는 조치 때문에 이러한 차익 거래가 차단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이런 세계 비트코인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나마 다행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빗썸의 발표에 따르면 장부상 발행량을 이제 실제 보유 비트코인과 100% 맞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장부상 숫자는 이제 맞췄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뭐 현 상황에서는 지금 잘못 지급된 코인 중에서 약 130억 원어치 코인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매도된 그 코인이 약 0.3% 잘못 지급된 것의 0.3%인 1,788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는데 이 130억 중에서 100억은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면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재투자가 된 것이고요. 30억은 원화로 거래소 밖으로 인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서 100% 자산 정합성을 맞춰놨는데 문제는 이 회수 못한 130억 원에 대해서는 뭔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는 100% 자산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장부상에 비트코인 개수를 그렇게 뭐 수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이제 장부와 실제 보유 개수를 맞춰 보니까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장부상에서 숫자만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실제로 거래가 돼서 현금화까지 된 거잖아요. 예.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무차입 공매도 예. 같은 것도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존재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에 팔림으로써 시세가 바뀌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방지 장치, 내부 통제 장치가 반드시 생겨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 거래를 갖다가 뭐 AI를 이용해서 빗썸 측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24시간 상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상 거래를 차단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대규모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직원이 혼자서 지급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2중, 3중으로 내부 재확인을 하게 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구축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는 그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자산은 각 거래소마다 구별되어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그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신뢰가 곧바로 시세에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앞으로도 영향이 없겠습니까? 예, 뭐 일단 당분간은 이 빗썸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사실 국내에 존재하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에 추가로 투자금을 넣기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국내 일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은 하락하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지금 빠르게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치가 마련이 돼야만 다시 이 불안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되돌릴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도 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은행의 차고 송금 사고와 좀 비슷해 보이는 점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받아서 현금화까지 한 그런 이용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빗썸에서도 1대1로 그 현금을 회수한 고객들한테 설득 중인데요. 만약에 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민사 소송으로는 뭐 대응이 가능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랜덤박스 이벤트, 이 이벤트 때 당첨금을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이라고 미리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2,000원일 줄 알았는데 2,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형사처벌 여부인데요.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갖다 본인의 계정으로 이체했다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가상자산을 법률상 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했는데 이제는 2024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고 가상자산을 일종의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 사건으로 가게 되면 뭔가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2018년 삼성증권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때 사실 2018년 4월에 삼성증권에서도요. 우리 사주 배당금을 주식당 1,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원 대신 주로 이제 단위를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1,000원이 아니라 1,000주를 잘못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주당 1,000주를 잘못 지급하다 보니까 28억 1,000만 주, 약 112조 원 규모의 지금 유령 주식이 그때도 발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증권도 1억 원이 넘어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일부 영업 정지를 6개월 처분을 받았고 대표이사도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받은 잘못 지급된 우리 사주를 갖다가 매도한 직원들도 자체적으로 중징계도 하고 기소를 해서 8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팻핑거 그러니까 손가락이 두꺼워서 이제 키보드를 잘못 누른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 그런 주문 실수의 용어인데, 자 이번에 이제 그 피해를 빗썸이 어떻게 수습하고 있느냐 보면 일단은 그 패닉셀 그러니까 주가 그 시세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제 겁이 나서 이제 동참을 해서 판 분들이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분들이 그 손절한 금액에 대해서 110%의 추가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라고 내놨습니다. 적절한 구제책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규제책만 놓고 보면요, 과거의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손해 금액만 배상을 하는 이런 수준의 구제였는데 이번에 구제책은 과거 사례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구제를 하겠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고객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제책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해를 본 고객으로 판단되는 그 10억 원에 대해서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해서 110% 보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간대에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 상당의 보상. 그다음에 앞으로 일주일간 전 고객 대상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1,000억 원 규모의 별도의 고객 보호 펀드를 갖다가 상설 운영해서 유사 사고에 대비하겠다라는 것을 밝혀졌는데 여전히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시간대에 매도한 거래 중에서 저가 매도한 거, 그 기준 가격과 뭔가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해줘야 될 고객의 숫자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가에 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예약 매도를 걸어놓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모두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 규모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그 보상책을 보고 피해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돌려달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당연히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저점이고요. 본인이 샀을 때보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큰 손실을 실현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에 예.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돈으로도 지급받아봤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 그때와 상당히 달라져서 비트코인 현물로 받는 거를 원하는 것은 뭐 당연한 가능성이 그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강제 손절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거나 또 이제 다른 코인 거래소는 현재 이런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는 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예, 뭐 일단은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이러한 보완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처럼 이 팻핑거 사태에 대비를 해서 뭔가 직원이 혼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게 2중, 3중의 내부 결제 시스템, 이 내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적인 거래가 발생했을 때 큰 폭의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매도 거래가 발생하고 가격이 급락을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거래 이상 징후 거래를 갖다가 탐지를 해가지고 중단시키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금융당국은 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인데 네. 무과실책임 원칙. 그래서 과실이 있든지 여부, 거래소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거, 그다음에 외부 전문기관이 실사를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내부 통제 표준을 마련하겠다라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거래소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시세가 조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유령 코인이 발행이 되는 것은 거래소 내에서 장부를 관리하는 것도 어차피 거래소이기 때문에요. 거래소에서 사실은 무차익 공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무차익 공매도,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와 가지고 하는 거죠. 없는 주식을 갖다 파는.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뭔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좀 검증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장부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주기적으로 맞춰보는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부실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은행 건전성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모두 13조 9,919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5%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 마진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대출 자산이 꾸준히 늘면서 이자 이익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와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짐 조던 위원장은 쿠팡 임시 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이라고 비판하고 한국 대통령실, 정부, 국회와의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쿠팡 대표에게 씌운 위증 혐의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여론을 선동하고 언론을 압박해서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몽둥이도 모자르다고 윽박지르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까지 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이 같은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지대로 낙인 찍힐 판입니다. 그런데도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전권 특명을 받은 주미대사는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뉴욕에 있는 대통령 친구 유엔 대사는 영어 한마디도 못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 차관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읍소하지만 입국 컷 당하고 돌아오거나 기껏 만나도 빈손입니다. 급기야 통상 갈등이 안보 리스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논의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밤새가며 SNS로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부터 똑바로 챙기기 바랍니다.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의 보도자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입니다. 고의적 가짜 뉴스라며 펄펄 뛰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에서 즉각 사과했는데도 장관들 앞세워서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재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본인은 가짜 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리 격노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공약이었는지 지금껏 뭉개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가짜 뉴스라고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것이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관심에 대해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다라고 평가했고요.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 대한상의 논란 등을 비판하면서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곧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5% 넘게 급락하며 4,900선 아래로 밀렸지만 개인 투자자의 2조 원 넘는 순매수에 5,08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급등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4% 그리고 코스닥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는 4.13% 오른 5,299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2.94%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은 현재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발 AI 버블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외국인의 투매가 나왔었는데 이걸 모두 개인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뉴욕의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가 8% 가까이 급등하는 등 투심 회복 신호가 나타나자 오늘 시장도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 재정 계획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4원 내린 1,465원으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2030 세대의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 속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여파에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 아파트 시장에도 매도자 우위가 다소 약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전국의 2030 청년 세대의 무주택 가구 수가 360만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만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집을 가진 청년 수도 갈수록 줄어 39세 이하 유주택자는 수도권 서울 모두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소유율도 서울이 17.9%에 머물러 2030 가구주 10명 중 8명 이상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거 비용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 평균 월세 지출은 21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월세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매물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변화의 조짐도 감지됩니다.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9로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21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서울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매수자가, 100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세금 부담을 의식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며 서울 동남권에서 매도자 우위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가격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호가를 낮춘 일부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수자 심리가 관망세를 보이는 데다가 대출 문턱도 높아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청년층은 집을 살 여력이 부족하고 고가주택 시장은 대출 규제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 변화의 신호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선 지하철역 앞 추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고 경기도 일산에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빼곡히 늘어선 차량 너머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 근처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4명이 다쳤고 흘러나온 연료에 불이 붙어 차량 2대가 모두 탔습니다. 승용차 뒤쪽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독립기념관 나들목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음주라든가 이런 특이사항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음주는 없는데 그거 뭐 있는지 조사 중이에요. 부산에선 시청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에서 난데없이 불이 붙었습니다. 운전자가 즉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탔고 주변에 세워진 차량도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일산에선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바깥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무척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동쪽 지역에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밤사이 산불이 재발화한 경주 등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전 사이에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에 따라 건조특보는 일부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건조함이 극심한 동쪽 지방은 특보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얼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